잠시만요. 음. 보이시는가요? 음. 네. 제가 무슨 발표를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도무지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아는 게 뭐가 있나,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엄청 좀 고민을 하다가 꾸역꾸역 하나 생각해낸 거가, 그래도 좀 배를 오래 탔으니 한번 엔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들 배를 또 대정이는 이제 조금 엔진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배를 타셔서 조금 너무 익숙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저희 또 유괴 멤버가 또 효성 형수님이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또 조금 좀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투스트로크 엔진,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메인 엔진을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이 투스트로크 엔진이 어떤 건지, 그리고 투스트로크 엔진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지금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사진과 같이 이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이제 동력을 크랭크 샤프트로 전달하는 그 기계인데요. 투스트로크 엔진과 그 옆에는 지금 이제 포스트로크 엔진을 나타낸 건데, 투스트로크 엔진은 엔진이 한 바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모든 행정이, 그러니까 네 가지 행정, 흡입, 압축, 그리고 척화, 폭발, 배기,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끝나는 걸 이제 이 행정 기관, 그러니까 투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하고, 이제 포스트로크 엔진은 그거 두 번에 나눠서 이제 그 엔진이 두 번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완료가 되는 거를 포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투스트로크 엔진은 에어 이제 흡입구가 옆쪽에 달려 있고요. 포스트로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런 식으로 흡기 밸브가 있고 배기 밸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구성이 달라가지고 투스트로크 엔진은 이제 엔진이 그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 계속적으로 에어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에어가 들어오다가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가면, 피스톤이 이 에어 흡입구를 막는 순간부터 이제 에어 흡입은 끝난 거고, 이제 압축이 시작됩니다. 이제 압축이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힘을 가해 주는 거잖아요. 이 내부에 힘을 가해 주면은 이게 뭐 연력학 뭐 1법칙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런 이제 법칙에 의해서 이제 힘을 가해주면 이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니까 안에 있는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상승을 하면 여기 연료가 이제 분사되면은 자동적으로 착화가 이루어지고, 착화랑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또 내부에 이제 또 연료라는 또 그런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또 여기 많은 열과 또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피스톤을 아래로 밀게 됩니다. 이 피스톤을 아래로 밀게 되면 이제 그 피스톤의 이제 상하 운동이 여기로 전달이, 이제 크랭크 샤프트로 전달이 돼서 이제 그 회전 운동을 해가지고 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피스톤에 연결된 크랭크 샤프트를 나타낸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이 선박에서 사용되는 큰 메인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엔진에서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게 메인 엔진의 모델명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그 어떤 엔진이고 얼마나 큰 엔진이고 뭐 몇 기통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8 이런 이제 숫자가 실린더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이 메인 엔진에는 8개의 실린더가 달려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S는 이제 이제 스트로크랑 보어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요즘에 이제 S는 이제 슈퍼 롱 스트로크,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G가 개발이 돼 가지고요. 그린 울트라 롱 스트로크라고 이제 더 이제 긴 이제 행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70이라는 거는 그 이제 실린더의 그 직경 사이즈를 나타내고요. 그 뒤에가 이제 또 중요한데 ME, 이거는 지금 전자 엔진,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엔진을 말하는 거고, 그 앞전에는 이제 MC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S70 뭐 MC면 이제 캠 엔진을 나타내는 거고, ME면 이제 전자 엔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원래는 이제 캠 엔진까지는 이 뒤에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자 엔진이 나오고,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뭐 GI가 붙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듀얼 퓨얼 엔진이 되겠고요. 가스 인젝션이라고 해서 듀얼 퓨얼이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추가로 지금 이제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략한 이제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젤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과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도 디젤 엔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메인 엔진이 탑재되었던 선박이 MS의 뭐 셀란디아라는 선박이 이제 처음으로 메인 엔진을 달고 항해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한번 이제 그냥 자료를 간략하게 찾아서 정리를 한 거라서 혹시나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발됐다고 런칭한 시점 말고 이제 실제로 배에 첫 번째로 적용이 된 그 모델이 처음으로 배에서 사용이 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의 뭐 만엔진하고 이제 그 바르질라가 슐저를 인수해가지고 저희 일반적으로 뭐 바르질라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그 슐저 엔진하고는 이제 비슷한 때 이제 처음에 이 앞전 모델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이제 옛날 거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뭐 캠 엔진, MC 엔진하고 이제 바르질라 쪽에서는 RTA 엔진을 출시를 해가지고 경쟁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사용자 편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만 BMW가 거의 시장을 많이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캠 엔진은 이제 만 BMW 위주로 이제 시장이 뭐 이제 많이 잡혀갔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슈퍼스트로크 엔진도 개발이 됐고, 그 뒤에 이제 바르질라에서 한 발 앞서서 전자 엔진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알티플렉스였는데, RTA에서 이제 RT플렉스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게 전자 엔진이다 보니까 연료 소비도 조금 그 잘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배기 밸브 오픈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더 연료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엔진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바르질라가 좀 점유율을 조금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알티플렉스가 이제 완전한 또 전자엔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100% 전자엔진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만 엔진에서 2003년에 ME 엔진을 내놓은 다음에는 다시 이제 또 만 엔진의 점유율이 더 많이 또 올라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MEGI 이제 엔진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바르질라가 원래 바르질라에서는 4행정을 많이 만들었고요. 슐저에서 이제 2행정을 만들다가 두 개가 합쳐서 이제 회사가 바르질라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다가, 바르질라 쪽에서 슐저 다시 슐저 파트를 중국의 CSSC인가 거기에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작을 해가지고 윈지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뭐 또 어려워졌는지 아예 100% 지분을 다 넘겨서 지금은 윈지디라는 회사가 아예 중국 회사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듀얼 퓨얼 엔진을 개발한 것이 만 엔진에서 개발한 MEGI보다 더 값이 싸고 또 효율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듀얼 퓨얼 엔진 시장에서는 거의 윈지디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 엔진 쪽에서는
암모니아 엔진 좀 개발 쪽에 박차를 가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MC 캠 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랭크 셰프트에 이게 기어 또는 기어나 아니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중간에 이제 기어 챔버라고 해서 여기 기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체인이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 이제 이게 캠 셰프트인데요. 이 캠 셰프트에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엔진이 이제 구동이 되면 이 캠 셰프트도 같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캠 셰프트가 하는 역할은 이제 돌면서 그 이제 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뭐 펌프나 아니면 배기 밸브의 그 롤러를 이제 올려주면서 뭐 이제 펌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배기 밸브가 오픈이 되거나 이렇게 작동을 하게 하는 거가 이제 캠 셰프트인데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메카니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MC 엔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엔진의 그런 뭐 배기 밸브 오픈, 그러니까 그 오픈 클로즈 하는 에어를 뭐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팅 에어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뭐 에어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기계적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게 MC 엔진의 특징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캠에 있는 롤러가 위에를 이제 건드리면서 이제 이제 여기를 피스톤을 올리고 그러면 이제 그 펌프 쪽에서 F4를 전달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바르질라 엔진에서 RTA와 RT 플렉스인데요. RTA는 방금 말씀드린 캠 엔진하고 이제 거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RT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이제 전자 엔진 모델로 나왔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RTA 쪽에서는 모든 실린더에 각각 다 F4 펌프가 부착되어 있었던 반면에 RT 플렉스 엔진에서는 이렇게 커먼 레일에 F4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각 실린더에는 이제 뭐 밸브 컨트롤 유닛이라든지 인젝션 컨트롤 유닛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시그널로 그 각 실린더의 F4를 분사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그런 이제 시그널로 인해서 F4가 분사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RT 플렉스가 전자엔진으로 불리게 되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커먼 레일에서 이렇게 뭐 오일도 이렇게 커먼 레일에 담겨 있고 F4도 이렇게 커먼 레일에 담겨 가지고 이게 백스라는 건데 이게 바르질라 엔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뭐 어디 이제 줘 가지고 각 기통별로 뭐 F4를 분사한다든지 뭐 배기 밸브를 열다든지 이런 모든 컨트롤이 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캠 엔진에서는 그런 이제 기어끼리 맞물려서 캠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카니컬적으로만 중요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전자엔진으로 넘어와서는 거의 좀 모든 것의 센싱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메인 엔진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가 크랭크 앵글 센서가 좀 되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이제 크랭크 샤프트가 돌면 자동으로 캠축이 같이 돌기 때문에 뭐 따로 컨트롤을 한다든지 뭐 분사 타이밍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했었는데요. 전자엔진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크랭크 앵글 센서가 달리면서 지금 현재 크랭크 축이 얼마나 돌고 있는가를 바로바로 센싱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센싱을 통해서 바로 어느 실린더에 이제 F4를 분사시켜 줘야 되느냐 그 타이밍을 알아서 이제 잡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랭크 앵글 센서가 고장 나면 이제 배가 아예 이제 메인 엔진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보통 두 개가 달려 있는데 하나가 백업
아니고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뭐 하나가 뭐 예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90도까지 센서 하나가 센싱을 하면은 나머지는 45도에서 135도까지 센싱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센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절충해서 보완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 와중에 하나가 만약 고장이 난다면 그냥 하나를 떼고 아예 선을 뽑아버리고 하나만 가지고도 작동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각 실린더 이제 분사 타이밍을 잡고요. 이런 건 또 그 각 실린더 컨디션을 확인해 가지고 분사 타이밍을 조절할 수도 있고, 뭐 배기밸브 오픈 클로즈 타이밍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자엔진에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M 엔진 방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캠 엔진과 다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밸브를 오픈 클로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퓨얼도 그렇고 이제 뭐 배기 밸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컨트롤 시그널에 의해서 이제 유압으로 다 작동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전자 엔진 다음으로 이제 전자 MEGI 엔진, 바르질라 쪽 윈지드에서 나온 거는 XDF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만 엔진에서 MEGI를 냈는데 이거는 디젤 사이클로 이제 작동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스 프레셔를 300바까지 올려줘야 되고요. 그 압력을 많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FGSS라든지 PVU 그리고 하이 프레셔 컴프레서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이제 그 장치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치도 복잡한 면도 있고 이제 단가도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윈지드에서 개발한 X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토 사이클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스 프레셔가 16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만 엔진에서도 MEGA 엔진을 그 오토 사이클을 적용한 MEGA 엔진을 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암모니아를 적용한 엔진이 차후에 대세가 될 것으로 현재는 또 이렇게 뭐 예측이 또 되고 있기도 한데요. 암모니아는 이게 보시다시피 네, 그 CO2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거의 뭐 기존 연료 대비 되게 적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보여지는 연료로서 차후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많이 연구에 지금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게 진짜 정확하게 잘 개발만 된다면 다시 내연기관이 또 앞으로도 많이 계속 쭉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도 보셨듯이 암모니아는 이제 무게당 이제 에너지가 그 기존 연료 대비 작고 또 부피당 에너지도 작기 때문에 뭐 탱크 볼륨도 커져야 되고 뭐 같은 연료 같은 이제 파워를 내기 위해서 연료도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게도 올라가고 부피도 증가하고 또 일단 녹스에 관련된 아직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쳤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메인 엔진에 관련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발표랑은 조금
게 없는데 저만 항해니까 그 제가 나중에 연구할 때도 하나 테마를 잡으려고 하는 게 그 블랙아웃 될 때 블랙아웃은 저희가 배를 타다가 보면 이제 브릿지에서 기관실에 뭔가 이머전시 상황이 될 때 갑자기 엔진을 슬로우 스티밍 예를 들면 슬로우 어헤드까지 내려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슬로우 스티밍 알람이 오거나 아니면 블랙아웃이 되면 갑자기 엔진이 스탑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어떤 경우에 갑자기 이제 노멀 항해를 하다가 엔진을 저희가 빅지에서 텔레그래프를 슬로우 스티밍까지 내려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블랙아웃 됐었을 때 갑자기 RPS가 그래도 갑자기 0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뭔가 배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오는 그런 관성 때문에 혹시 이게 RPM이 0으로 수렴할 때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속도를 가지고 0으로 되는지 뭐 혹시 그런 게 기관부에서는 혹시 도면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지 약간 그냥 바로 0으로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저는 당해서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좀 이거 좀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일단 첫 번째 거는 그 슬로우 스티밍은 그 터보차저 컷오프 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이게 RPM이 너무 높아버리면 터보차저 컷오프를 할 때 이제 뭐 컷오프를 하면은 갑자기 이제 소개 압력이 팍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일정 수준으로 RPM을 일단 낮췄다가 그 밸브를 컷 해가지고 터보차저를 하나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RPM을 올리는 게 조금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회사 그냥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블랙아웃 상황 같은 잠깐 경우에는 지금 그 말 그 중에 그 얘기해서 미안한데 대정이가 얘기한 거는 아까 슬로우 스티밍이라는 표현보다는 슬로우 다운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슬로우 다운입니다. 슬로우 다운. 그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좀 예, 진짜요? 슬로우 다운입니다. 슬로우 다운하고 셧다운하고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VLCC 탈 때도 그게 디젤 엔진이었는데 항상 텔레그래프 옆에 판넬에 그 슬로우 다운 알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기사 분이 그때 저한테 이 알람이 울리면 뭐 연락할 필요 없이 바로 일단은 엔진을 그때는 이 데드 슬로우 헤드라든지 아니면 슬로우 헤드 이 옆에 깜빡이는 그쪽까지 텔레그래프를 조정을 해줘야 기관부가 어떤 조치를 한다 이랬어가지고 이게 뭔가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이게 매번에 따라 뭐 어떨 때는 스탑 엔진이 되어야 되고 어떨 때는 데드 슬로우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뭐 하프인지 슬로우든지 이게 변동 이게 좀 유연성 있게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거 제가 개념을 좀 몰라가지고 그 슬로우 다운은 이제 그러니까 엔진을 그러니까 이게 슬로우 다운이 엔진이 아예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RPM이 확 죽어버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리셋 자체가 슬로우까지 그러니까 슬로우인가 데드 슬로우까지 내려야 그게 리셋이 돼. 근데 엔진이 아예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아예 0으로 안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그게 그 세팅이 다시 맞춰져. 그러니까 스타팅이 돼. 그 대장이 질문에 왜그 슬로우 다운 현상이 일어나는지 엔진에 왜 갑자기 그런 항해 것들이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지 왜 그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엔진 사실은 이제 뭐 치병이 그 대답을 하기 쉽게 사실 그게 세이프티 디바이스인 거잖아. 그 왜 그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방지하려고 슬로우 그 다운이라고 하는 그 알람이 있는지 그리고 왜 셧다운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건 알람 리스트를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알람 리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이나 이제 아무튼 셧다운이나 둘 다 이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뭐 이제 하나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들면은 뭐 에로 압력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 노멀 때 뭐 에로 압력이 5바다. 근데 만약에 뭐 3.5까지 떨어지면 슬로우 다운이고 3까지 떨어지면 셧다운이다. 이런 세팅이 있거든. 그러면은 3.5까지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게 에로 압력이 낮으면 이제 이게 그 이제 아까 크랭크 샤프트 같은 거 보여줬잖아. 거기에 이제 메인 베어링 같은 게 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계속 돌 때. 근데 이제 3.5바까지 이게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이 압력이 높아야 그 안에 이제 착착착 들어가 가지고 잘 이게 될 윤활을 잘 할 거니까. 건데 압력이 떨어지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속도를 낮추는 거거든 배 그럼 스스로. 이게 슬로우 다운이 될 때 예를 들면 배마다 어떤 특정 RPM으로 낮춰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런 어떤 상황마다 예를 들면 RPM이 예를 들면 10까지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뭐 아, 20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아, 정해져 있는 건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동으로 떨어져. 그거는 음, 메이커에서 자, 만들어 놓은 세이프티로. 그럼 그거는 엔진마다 좀 특정 RPM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상황에 맞게 다 세팅이 되어 있나요? 이까지 떨어져야 안전하니까 이까지 떨어져야 된다. 음.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엔진이 위험한 상황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컨디션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엔진 오버스피드. 그러니까 예. 디자인 RPM이 예를 들어 뭐 발전기 같은 경우에 뭐 100rpm인데 이게 오버가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메케니컬 데미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스피드 센서에서 자동으로 얘를 슬로우 다운 시키거나 셧다운 시켜버린단 말이야, 보호하려고 엔진을. 그 두 번째는 아까 치병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에로 그 로 프레셔 그 같은 경우에 일단 윤활유가 없으면은 바로 건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엔진이 그냥 데미지를 받아서 뭐 깨지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에로 프레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에로 프레셔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윤활유가 엔진 쪽에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충분히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게 낮다는 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엔진이 기동이 되게 되면 바로 건마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디텍션이 되면 또 바로 엔진이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줄어들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자켓 쿨링 템퍼러처.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굉장히 뜨겁잖아. 이게 예. 아까 치병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이제 뭐 폭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잖아, 우리 자동차처럼. 근데 냉각수 템퍼러처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그만큼 엔진이 뜨겁다는 이야기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게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네. 이제 그게 디텍션이 되면 또 엔진이 자동으로 슬로우 다운이 되거나 셧다운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그 항해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얼마큼 내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 엔진은 자동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리셋하는 프로시저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실제로 그 휠하우스에서 이 레버를 그까지 낮춰줘야지만 이게 매치가 돼서 리셋이 되고 어쩌고 이러는 거지. 엔진은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뭐 알았어요. 떨어졌거나 죽거나 하고. 그러고 아까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엔진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것들은 또 슬로우 다운을 야기하고 셧다운을 야기하는데, 만약에 셧다운을 야기하는 그 센서가 작동을 하는 경우에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바로 그냥 그 FO 분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게 행정이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 처음에 100rpm을 돌다가도 뭐 몇 초 후에면 그냥 0rpm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어버린.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음, 관성에 의해서 그렇지. 그냥 멈춰지는 거네요. 멈춰지는 거지. 뭐 누가 뭘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건 아니고. 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네요. 아까 그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그 아까 마치 XDF가 대세인 것처럼 막 좀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찾아봤나?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대세라기보다 한때는 조금 많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들 조금 반신반의해서 되게 신중한 입장. 그 XDF 그래요? 그 메탄 슬립 때문에. 어, 근데 그런. 내가 요새 그 트렌드를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저 가스 엔진을 많이 다나, 그 LNG 캐리어 말고. 그게 이제 LNG 그것 때문에 네, 컨테이너 쪽에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 네. 듀얼퓨얼 자체의 그 마켓이 크지가 않지. 요즘도 여전히. 좀 그런 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듀얼 이제 필 만 엔진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음, 들어보니 그냥 이제 설치를 그래도 음, LNG 쪽에는 좀 했는데 음, 거의 XDF가 거의 다 쓸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음, 그치.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만약에 뭐 컨테이너 뭐 대형 컨테이너를 건조하고 그러면은 그냥 듀얼 퓨얼 말고 그냥 기존에 네, 뭐랄까 그냥 뭐 디젤을 다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만 쪽이 많이 네, 우세한 거 에미 아닌가 그죠? 엔진이 오케이. 최근에 그렇구나. 현대상선에서도 시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부 에미 엔진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 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배들은 그 만 거가 주로 많이 달리지 않나? 그지? 근데 음, 에미 엔진이 제대로 뭐 음, 이렇게 막 검증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음, 알티플렉스도 굉장히 많이 음. 달렸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오랜만에 저 뭐지 엔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옛날 배 타던 뭐랄까 생각이 막 진짜 이 내 기억 속에 잊혀졌던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갑자기 막, 막 다시 막 새로 살아나는. 아까 그 히스토리 이야기할 때, 이제 뭐였노? 투스트로크 엔진이 1983년도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 마켓에. 내가 1983년도 배를 타봤었거든. 그 현대 아일랜드라고. 근데 그 배는 이제 이 투스트로크 엔진이 없었어. 이게 포스트로크 엔진이었단 말이야. 이제 그 전에 배들, 이제 너희들은 고전에 83년 이전의 배를 타본 적이 아마 없을 건데, 우리 때는 그래도 좀 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나도 83년 배를 타고. 그때 이제, 그거 이제 만 BMW 4스트로크 엔진이었는데, 이게, 되게, 뭐랄까, 인상적인 부분이, 우리 발전기가 4스트로크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이제, 저 뭐고, 밸브 관련해가지고 우리 타펫도 재고, 뭐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이제 메인 엔진도 똑같아. 이게 엄청 큰 배기 밸브랑 흡입 밸브가 엄청 이제 막 크지. 이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오고, 타펫도 거의 몸뚱아리만한 필더 게이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쑤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게 토크 할 때도 엄청 큰 렌치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 아무튼 좋은 추억이었지. 승만이 뭐 링크 있네. 아니 음, 엔진 저번에 음. 그냥 척수 그냥 창고 척수. 그러니까. 보니까 음, 2018년부로 음, 주문한 그냥 음. 데이터 저기 뭐야, MEGI가 더 많네? 그지? 일단 이때 음, 당시 지금 최근에는 그런데 근데 최근에 메탄 슬립 때문에 좀 다들 XDF 달려고 하면은 되게 음, 엄청 고민 그치. 많이 할 거야 아마 선조들이 뭐, 보수적이어가지고 요즘에 그치.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레귤레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레귤레이션 없는데 선조들 왜 그리 민감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다들 MEGI 엔진 뭐 하양이 논문에서도 MEGI 엔진만 괜찮다고 나오고 대부분 결과가 MEGI 그치. 엔진만 조금 CO2 관점에서는 좋다고 하니까 음, 몰라 그치. 선조들이 어. 얘기 나온 김에 승환이 얘기 한번 좀 해보자. 우리 이게 LNG 연료로 사용했을 때, 어, 이제 케이스 스터디들이 몇 개 있었잖아. 우리 지난번 IMO 회의할 때. 어, 이제 얘기 중에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었잖아. 그거 한번 네가 한번 얘기 좀 해줄래? 다양한 견해. 아니, 결과가 어, 아주 첨예하게 달랐잖아. 너무 황당스러울 만큼 같은 세션에서 앞뒤로 발표를 하는데 LNG에 대한 환경성이 완전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음, 이게 있을 수 없을 만큼 둘이가 달랐어. 그 얘기를 맞아. 좀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룹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LNG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바라보냐. 일단 첫 번째 환경단체. 당연히 환경단체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서 연구 결과를 내니까 LNG는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냥 거의 뭐 결론 부분에 레커멘데이션에다 갖다 대고 LNG는 이제 LC의 관점에서 안 좋다라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뭐 투스트로크고 뭐고 그냥 그 거의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SGMF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 협회, 세계 가스 협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은 가스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가비라는 이제 그 지금 LCA 프로그램 그쪽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2차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는 결과가 LNG가 2030년도까지 LCA 관점에서 최대 한 24% 아무튼 20몇 프로를 컨트리뷰션 할 수 있으니까 트랜지션 연료로서 아주 적합하다. 그러니까 웃긴 게 앞에서 먼저 누군가 발표하면 그 다음에는 괜찮다라고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또 뭐 호주 또 이제 한 그룹이 이제 호주는 이제 기국 중에서 사실 자기 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LNG가 이제 많이 나는 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쪽이니까 LNG 벙커링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자기들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백그라운드로 보면 이제 거기서는 어떤 결과를 냈냐면 그 특히 육상에서 이제 지금 LCA 관점에서 이제 선박 말고 육상에서의 프로덕션 단계에서의 발생하는 에미션이 엄청 지금 리터러처 리뷰보다 자기 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적용하면 지금 리터러처 리뷰에 나오는 에미션이 이만큼이라면 항상 그 레인지보다 항상 낮은 값을 얘기를 하기 낮은 에미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낮은 게 결과적으로는 LC의 관점에서 LNG가 약간 괜찮다. 약간 그러니까 좀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를 얘기를 할 때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이런 그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 일단 내가 그냥 한 건 그렇고 병욱이 네가 더 얘기할 게 있으면. 뭐 더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사실 LCL 할 때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스콥, 어널리시스 스콥하고 데이터잖아.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이터. 근데 그 아까 호주에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는 뭐냐면 LNG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이제 LNG라고 하는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최신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그 측정한 이미션 데이터들을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 훨씬 이펙티브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제3자의 관점에서는 이거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 리라이빌리티를 확인을 해야지만 비로소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는지 뭐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뭐 LCA 보고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뒤에 숨어 있거든. 잘 그런 걸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픈돼 가지고 뭐 이 우리가 어세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지만 좀 제대로 좀 투명한 그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뭔가 IMO 쪽에 제안을 한다면 아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증과 그런 것들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데이터는 릴라이블하다 하지 않다. LCA에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걸 베이스로 LCA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 커먼 센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많이 와닿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가 참 중요하겠구나 앞으로 이제 이 대립 관계에서 이기려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들었어.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빠른 그 시간 만에 LNG가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었거든. 이게 내가 박사를 하던 2015년, 16년만 해도 LNG 말고는 사실 대체 에너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LNG가 이렇게 아, 각광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불과 한 뭐 몇 년 사이에 LNG는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 하이드라진하고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이제 막 두각을 내. 근데 뭐 다들 잘 알다시피 하이드라진이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 전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문제가 내연기관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치병이가 발표한 이 내연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폭발적인 에너지 효율이라고 봐야 되나? 에너지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로는 하이드라진이든 암모니아든 뭐 전기 배터리든 얘가 오션 고잉 베슬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제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 뭐랄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이게 뭐 에너지의 생산도 그렇고 그 선박의 기술 적용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또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까 치명이가 얘기한 거죠. 암모니아 엔진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내연기관으로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암모니아가 카본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미션 자체, 카본 이미션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거기 플러스 또 기존의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던 힘을 쓰니까 오션 고잉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근데 좀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은 기존 디젤보다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마찬가지로 아모니아 역시 저 녹스 관점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야. 녹스도 또 글로벌 워밍 포텐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챌린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슈들이. 이게 풀어내기에는 아직까지 산 넘어 산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룰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팔러시를 리딩하는 사람들이 뭔가 완벽한 그 난리지를 가진 상태에서 뭔가를 추진한다기보다는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배우고 수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이제 LN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과 5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LNG 하면은 친환경 연료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다 틀어버리면서 이렇게 사양 산업으로 드는 것처럼 하이드라진이나 암모니아 이런 것들도 분명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어떤 뭐 챌린지들을 극복해야 되고 근데 이제 리서처의 관점에서는 그런 챌린지들이 엄청난 기회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체 에너지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기 전에는 계속 그냥 디젤 엔진 안에서는 리서치로서의 어떤 노벨티 있는 연구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젤 엔진 자체의 기술적 성숙도가 너무 머추어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일개 뭐 리서처로서 뭔가 커다란 컨트리뷰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젤에서 그 에너지가 트랜지션 되는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챌린지들이 난제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리서처들에게는 좋은 뭐랄까 그 연구 소스가 되고 또 모티베이션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세대가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LCA도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뭐 세이프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미팅은 여기까지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레코딩 끄고